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환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은 뇌물 제공 의혹을 받고 있는 SK와 롯데 등 대기업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뇌물수수 등 13개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도 주목됩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독대하기 전에 준비된 말씀 자료를 JTBC가 확인했습니다. 이 자료엔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한 SK의 출연금과 박 전 대통령의 감사 인사, 또 추가 지원을 부탁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삼성동 자택에 6시간 넘게 머물며 검찰 소환에 대비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사장급 출신 등 중량급 변호인을 추가로 구하려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월 덴마크 올보르 은신처에서 체포돼 현지 구치소에 구금됐던 정유라 씨에 대해 덴마크 검찰이 한국 송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정 씨 측이 불복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서 정 씨가 국내로 들어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정책은 끝났다며 강력한 대북 압박을 예고했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왜 대기업 회장을 따로 만났을까? 또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 이런 의문에 해답이 될 자료를 JTBC가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은 뇌물 혐의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오늘 뉴스룸에서 상세히 보도하겠습니다. 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조사 준비에 한창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와 최순실 씨의 차익 추구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서울중앙지검을 연결하겠습니다. 네, 김필중 기자, 박 전 대통령 조사 준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소환을 앞두고 당일 출석 준비 등과 관련해서 청와대 경호실과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소환 당일에는 일반인들이 이곳 서초동 검찰청사에 출입이 제한이 되는데요. 소환 장면을 취재하기 위한 검찰청사 내 취재진도 마찬가지로 제한됩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 혐의는 13가지나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사량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조사 방식 대략 정해졌습니까? 네, 검찰은 그동안 확보한 10만 쪽에 달하는 수사 자료를 토대로 질문지를 다듬는 한편 조사 담당 검사를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1차 수사 때 미르와 K스포츠 이 두 재단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 한웅재 부장검사와 특수일부 이원석 부장검사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사익 추구와 뇌물죄 혐의 그리고 공모 관계 등에 대해 수사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검찰은 이미 1차 수사를 마치고 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피의자다 이렇게 규정을 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입증할 자료는 차고 넘친다 이런 표현도 했고요.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건데 조사 후 다음 주 화요일 이후 처리 전망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검찰 내부에선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큽니다. 13개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이번 국정개입 사건의 핵심 인물인데다가 공범으로 지목된 인사들도 대부분 구속됐기 때문인데요. 특히 증거인멸 가능성도 있는 만큼 영장 청구 여부는 소환된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자세로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은 어제 그 기자간담회 때는 필요가 없다, 사실상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입장이 조금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조사 전에 압수수색할 가능성 있을까요? 네,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 조사 전에 청와대 압수수색을 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다만 검찰 측은 수사가 정점에 오른 만큼 압수수색을 할 필요 없다는 기존의 입장과 달리 오늘은 필요할 경우 압수수색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던 만큼 박 전 대통령의 조사 후에 압수수색에 돌입할 가능성은 적지 않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부분과도 관련이 있는데 이 대기업 수사도 본격 시작이 된 상태지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롯데와 CJ를 상대로 조만간 수사를 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기업의 뇌물죄 혐의는 박 전 대통령은 물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도 연결돼 있는데요. CJ 이지연 회장의 사면 청탁 의혹과 롯데그룹에 대한 수사정보 유출 의혹은 모두 실무자는 우병우 전 수석, 결정권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예. 박 전 대통령 사법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결정이 돼야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검찰은 이번 주 초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에 거액의 돈을 입금한 투자 자문사를 압수수색했는데요. 특히 우 전 수석이 청와대로 들어간 직후에 돈이 입금된 정황을 수상쩍게 돋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 전 수석 측은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을 돌려받은 것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김필준 기자였습니다. K스포츠재단, 지난해 롯데그룹이 추가로 낸 70억을 갑자기 돌려줬습니다. 검찰의 롯데 압수수색 하루 전날이었죠. 그러면서 압수수색 정보가 유출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었죠. 그런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특검 조사에서 기업 수사 정보는 오직 대통령에게만 보고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수사 정보 유출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서복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의 추가 출연금 70억 원을 반환한 때는 지난해 6월 9일입니다. 검찰이 횡령 등 혐의로 롯데그룹을 압수수색하기 바로 전날입니다.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은 고영태 씨로부터 최순실 씨에게 확인했더니 롯데에 큰 문제가 있다더란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때문에 압수수색 정보가 최 씨에게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앞선 특검 조사에서 법무부에게서 받은 대기업 수사 정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최순실 씨나 안종범 전 수석에게 말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안 전 수석도 롯데 수사와 관련해 들은 적이 없다며 돈을 반환하란 건 박 전 대통령의 의견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정보 유출 의혹에도 박 전 대통령이 연루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최 씨와 차명 전화로 573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은 앞선 탄핵 심판 과정에서 롯데의 추가 출연금에 대해 아는 바 없고 롯데 수사 사실도 언론 보도 등으로 알게 됐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검찰이 다시 조사에 나선 SK에 대한 수사 내용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이지요. 박 전 대통령과 최태원 회장이 만났는데 이때 청와대가 준비한 말씀 자료 내용 JTBC가 확인했습니다. 재단에 돈을 내줘서 고맙다, 이런 내용과 함께 SK가 청와대에 제출한 건의사항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박민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2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태원 SK 회장을 만날 때 준비한 이른바 말씀 자료입니다. 자료에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 관련이라는 소제목이 따로 달려있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첫머리엔 SK가 두 재단에 각각 68억 원, 43억 원 등 총 111억 원을 출연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아래에는 굵은 글씨로 대기업들이 두 재단을 설립해 민간 차원의 문화체육 분야 교류 확대와 비즈니스 기회 창출에 힘써주고 계신 것에 감사드린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두 재단을 많이 도와주기 바란다고도 돼 있습니다. 말씀 자료 내용대로라면 박 전 대통령이 최 회장에게 재단 출연에 대해 감사 표시를 한 겁니다. 검찰은 당시 정황을 토대로 독대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이 SK에 도움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그룹 현안을 들어주기로 약속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말씀 자료에는 SK가 독대를 앞두고 청와대에 제출한 건의사항도 정리돼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현안이었던 면세점 사업권을 다시 따내는 문제를 비롯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개인정보 관련법 정비와 빅데이터 관련법 제정 등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SK 측은 최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독대 자리에서 원론적인 대화만 나눴을 뿐 추가 지원 요청 등을 언급하진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네, 대기업 수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와도 관련이 있어서 기업은 물론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 측도 주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검찰을 취재 중인 이서준 기자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서준 기자, 지금 박민규 기자가 보도한 말씀 자료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최태원 회장이 만나기 직전에 작성한 거죠? 네,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만든 겁니다. 예. 박 전 대통령이 이 최 회장과의 독대 자리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면 되는지 정리를 해서 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을 한 건데요. 아, 지금 나오고 있는 저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과 또 SK 측에서 전달받은 이 자료 등을 모아서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 지원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감사 표시와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그것과 함께 SK 측의 건의사항 등이 함께 정리가 돼 있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에 말할 내용 그리고 SK 측이 청와대에 건의한 내용 이게 같이 들어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태원 회장을 만나서 이 얘기대로 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청와대는 이걸 부인했었지 않습니까? 검찰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말씀 자료는 사전에 만들어진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대화가 오갔는지는 이 박 전 대통령과 최 회장만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검찰은 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꼼꼼히 적은 이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최 회장과 독대 자리를 가진 뒤에 여기서 나온 대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안 전 수석에게 지시를 했다고 보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 안종범 전 수석 수첩에 SK에 대한 지시사항도 역시 메모가 돼 있다는 거군요. 예, 두 사람의 독대는 지난해 2월 16일인데요. 예. 안 전 수석의 수첩을 보면 2월 20일 그것보다 뒤에 VIP 지시사항이라면서 SK 회장 문화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 그 아래에는 선수 전지훈련 단둥문화 지원이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예. 당시 K스포츠재단은 여기에 적혀 있는 것처럼 SK 측에 선수 전지훈련의 명목으로 추가 지원 80억 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예. 이 때문에 그 전에 이뤄진 이 독대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이 K스포츠재단에 추가 지원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주목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른바 말씀 자료, 최태원 회장을 만나기 직전에 만든 말씀 자료, 그리고 그 이후에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담긴 안종범 수첩, 거기에 이제 추가 지원 정황이 드러난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예, 독대 전에 만들어진 이 말씀 자료에는 예.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적혀 있고 독대 이후 지시사항을 적은 이 안전수석 수첩에는 SK의 추가 지원 관련한 내용이 적혀 있는 겁니다. 예. 검찰은 독대 전후로 만들어진 문서들에 모두 SK에 대해 추가 지원을 언급하는 내용이 있는 만큼 이 실제 독대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추가 지원을 이 최 회장에게 요청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 전후 상황이 나오니까 이전에 청와대에서는 말씀 자료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다. 참고용일 뿐이다 했지만 그 전후 상황이 나오면서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최순실도 역시 그 전후에 여러모로 이제 뛴 정황이 좀 있죠. 네, SK에서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 최순실 씨도 이때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예. 최순실 씨는 K스포츠재단 임직원들에게 선수 전지훈련 등을 명목으로 SK로부터 80억 원을 받아내라는 지시를 하고 회의도 여러 차례 가졌습니다. 예. 돈은 이 최 씨 개인 회사인 독일 법인 비덱스포츠 쪽으로 받아내려고 했는데요. 이 최 씨 측근인 박헌영 과장은 당시 최 씨 지시를 받고 SK를 다녀온 뒤에 얘기하는 내용이 녹음 파일로 담겼고 공개가 된 바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오늘 SK 갔다 온 거는 전지훈련 일단 그게 좀 제일 이슈였고 회장님 생각은 내가 뭔지 알겠는데 독일로 이제 돈을 좀 독일로 이제 따로 빼고 싶으신 부분이 좀 있는 건데 예. 그러니까 박헌영 과장 얘기가 나오는 걸 보니 실제로 그 독대에서 뭔가 이루어져서 지시가 이루어져서 그대로 시행이 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자, 박 전 대통령 그리고 최태원 회장의 독대가 이번 사건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이제 떠올랐습니다. SK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 SK 측은 이 독대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이 문화융성 사업에 기업들이 힘을 보태줘서 감사하다는 등 원론적인 대화를 나누기는 했지만 예. 추가 지원 등 이런 구체적인 요청 사항을 들은 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후 K스포츠재단이 추가 지원을 실제로 요청해 오기는 했지만 예. 논의 과정에서 백지화됐다고도 말했습니다. 예. 그 다음 주 화요일 박 전 대통령 조사 때 뭐 삼성 부분이야 당연히 이제 집중 질의가 있을 텐데 SK도 중요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군요. 자, 지금까지 검찰 취재하는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자,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소환 당일에 맞춰서 검찰청사에 설치할 포토라인을 공개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청사에 도착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조사를 받게 되는지 심수미 기자가 미리 살펴봤습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통보한 소환 시점은 오는 21일 오전 9시 30분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아침 9시 20분쯤 이곳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할 겁니다. 수많은 국내외 취재진들이 몰려들어 있을 텐데요. 뒤에 보이는 빨간 선이 포토라인입니다. 취재진들은 이 포토라인 밖을 나올 수 없습니다. 약 7m 너비인데요. 박 전 대통령은 이곳에 서서 잠시 검찰 조사에 임하는 소회를 짧게 밝힌 뒤에 검찰 수사관의 안내를 받아 이 정문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물론 박 전 대통령이 대답을 안 하거나 포토라인에 서지 않는 상황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청사 안으로 들어간 박 전 대통령은 특별수사본부장인 이영렬 검사장과 잠깐 만난 뒤 곧 영상녹화 조사실로 향할 걸로 보입니다.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조사는 새벽까지 이루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조사를 다 받고 난 박 전 대통령은 다시 중앙지검 정문으로 나와 서울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갑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재판부를 바꿔서 다시 배당했습니다. 앞서 이 부회장 사건을 맡았던 부장판사의 장인이 최순실의 후견인이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고 법원은 최순실의 후견인이 아니다라고 해명하면서도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서 재판부를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해 현지 검찰이 한국 송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정씨 측은 송환이 확정되면 정치적 망명을 신청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죠. 우선 현지 법원에 불복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덴마크 검찰은 정유라 씨 체포 닷새 뒤인 지난 1월 6일 우리 정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공식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70일 동안 자료 검토 작업을 벌인 끝에 정씨 송환 결정을 내렸습니다. 덴마크 검찰은 정유라 씨가 한국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Looked the case through very thoroughly and found that all the conditions in the Danish extradition law is met. There is a requirement for extradition that some of the acts concerned are also punishable according to Danish law. 정 씨 측은 곧바로 송환 거부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올보르 법원의 3차례 구금 연장 결정에 따라 오는 22일까지 구금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현지 검찰은 정 씨 측이 불복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하면 정 씨가 계속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법원에 4번째 구금 연장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이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도 본격적으로 검찰 조사에 대비하는 모습인데요. 삼성동 자택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병현 기자, 오늘도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가 다녀갔습니까? 예, 유 변호사는 오늘 오전 9시 20분쯤 이곳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6시간가량 머문 뒤 오늘 오후에 돌아갔는데요. 유 변호사의 방문은 이틀 전 검찰이 소환 일정을 통보한 이후 오늘이 2번째입니다. 네, 6시간이면 박 전 대통령과 상당히 오랜 시간 상의한 건데요. 면담 직후에 새로 나온 입장은 없습니까? 예, 이틀 전엔 유 변호사와의 면담을 마친 직후 검찰 소환 일정에 응하겠다는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유 변호사가 돌아간 뒤로도 현재까지는 별다른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검찰 소환에 응하기로 한 만큼 오늘은 유 변호사와 함께 장시간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유 변호사 말고도 추가로 변호인이 선임됐다는 소식은 아직 없는 거죠? 예, 어제 유 변호사는 특검팀의 수사 자료가 많아 기존 대리인단으로 모두 검토하기는 어렵다면서 여러 변호사들을 접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추가 변호인단 선임엔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검사장급 이상, 그러니까 중량감 있는 변호사들 영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최근엔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출신인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인단 합류를 거절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검찰 조사가 이렇게 임박했으니까 지금 변호인을 새로 선임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기록을 검토할 시간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12만 쪽에 이르는 특검팀의 수사 자료를 단기간에 파악하는 건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조대환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임한 뒤 변호인단에 합류하는 방안도 거론이 됐는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조수석을 포함한 청와대 참모진들의 사표를 일괄 반려하면서 이 또한 무산됐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번 변호인단이 헌재 탄핵 심판 당시 대리인단 구성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법조계에선 파면된 전직 대통령의 변호를 맡는 걸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들이 부담스러워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박배영 기자였습니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절차를 문제 삼고 지연 전략을 편다는 지적을 받았었죠. 그런데 이제 검찰 조사를 앞둔 박 전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이 이번 사건은 기획된 모함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진규 기자입니다. 박 전 대통령 형사사건의 변호를 맡은 손범규 변호사의 페이스북 화면입니다. 한 국립대 명예교수의 글을 인용하면서 앞으로 변호 전략에 참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합니다. 이 글은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수사를 받는 것이 일부 좌파 세력의 선동, 즉 프레임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여성인 최순실 씨가 국정에 임의로 개입하고 농단했다는 폭로를 기획해 군중을 선동했다는 얘기입니다. 박 전 대통령도 지난 1월 1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삼성 등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지 않았는데 모함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완전히 엮은 겁니다. 다음 주 화요일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는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누명을 썼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박진규입니다. 이런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 앞에서 열리는 친박단체 집회가 오늘부터 일부 제한됐습니다. 경찰이 근처 초등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 집회를 금지하면서 자택 앞에 모인 친박단체 회원들도 30여 명 내외로 크게 줄었습니다. 오늘 대구에서는 친박단체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었는데요. 실제로 참석한 사람은 250명 안팎에 그쳤습니다. 여론조사를 봐도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와 경북에서조차 탄핵에 불복하는 움직임이 힘을 잃는 모양새입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대구 도심에 꽃상녀가 등장했습니다. 친박단체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헌재의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헌재의 결정 이후 대구에서 처음 열리는 불복 집회여서 9개 친박단체들이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공을 들인 행사입니다. 하지만 1000명 이상 참가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오늘 모인 사람은 250명가량이었습니다. 의자가 듬성듬성 비었고 상여를 든 행렬도 금방 끝났습니다. 지난달 26일 4,000명이 모인 집회와 비교가 됩니다.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에서도 탄핵에 불복하는 움직임이 눈에 띄게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매일신문과 TBC가 탄핵 직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63.1%가 탄핵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모자라요. 모자라니까 결국 그렇게 결과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물러나가도록 만들어놨다고요.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는 헌재 결정에 따르고 민심을 화합하자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대선까지 이제 53일 남았습니다.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 결과 매일 공개되고 있죠. 자, 오늘도 정치부 안지현 기자와 함께 새롭게 나온 지지율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안지현 기자, 오늘 나온 지지율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서울신문과 YTN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문재인 전 대표가 31.4%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안희정 지사는 20.2%로 20%대에 올랐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안철수 전 대표, 이재명 시장 순이었고요. 홍준표 지사는 5.9%를 기록하면서 5위권에 진입을 했습니다. 예. 그 황교안 대행이 빠지면서 홍준표 지사가 조금 올랐군요.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보면 거의 이제 똑같은 구도군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독주 속에서 2위는 안희정 지사, 그리고 3위권에는 안철수 전 대표와 이재명 시장 순인 건데요. 예. 실제로 다음으로는 대선이 50여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전 대선과는 달리 이번에는 아직 각 당의 후보조차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지지율이 변동할 가능성은 여전히 큰 상태입니다. 예, 오늘 갤럽 조사도 나왔는데 갤럽 조사를 보면 지지율 말고 이제 호감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지율하고 호감도는 언뜻 보면 비슷할 것 같은데 차이가 좀 있죠? 네, 지지율 자체가 꼭 호감도 자체가 지지율로 이어진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먼저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를 보실 텐데요. 네, 각 대선 주자별로 호감이 가는지 또는 호감이 가지 않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호감도가 가장 높았던 대선 주자는 56%를 기록한 안희정 지사였습니다. 이 호감도 2위는 47%를 기록한 문재인 전 대표였고요. 3위는 이재명 시장이었습니다. 이 비호감도로 보면은 안희정 지사가 37%로 가장 낮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가 문재인 전 대표보다 지지율은 뭐 각종 조사에서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 호감도는 좀 더 높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지난주에 JTBC와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이 안희정 지사의 호감도가 50.8%를 기록하면서 가장 높게 나타난 바 있습니다. 예. 그럼 호감도라는 게 뭐 지지율은 바로 득표로 이제 이어지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호감도라는 건 정치적으로 어떻게 분석이 가능할까요? 네, 앞서도 짧게 말씀드렸지만 호감도가 곧 지지율로 옮겨간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이 잠재적 확장성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현재는 대선 주자가 워낙 많은 상태지만 각 당의 후보가 확정이 되면 결국 다시 지지율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때 호감도가 높은 후보가 그만큼 지지율이 오를 가능성도 큰 겁니다. 예. 호감도의 이제 반대 개념이 비호감도 이 조사도 있는데 기존에는 황교안 대행이 이제 비호감도가 각종 조사에서 가장 높았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번에는 홍준표 경남지사의 비호감도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예. 이 비호감도가 81%가 나온 건데요. 예. 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 보수층이 두터운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75%가 또 60대 이상에서도 69%, 그리고 자신을 보수라고 밝힌 응답자 가운데서도 68%가 이 홍준표 지사에게 호감이 가지 않는다고 예. 답했습니다. 근데 이제 비호감도라는 게 굉장히 뭐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정치인들의 경우에는 그 무관심보다는 오히려 비난을 받는 게 낫다, 싫다는 적극적인 의사 표현이 낫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나쁘게라도 이름이 올라서 관심을 끄는 이른바 노이즈 마케팅 전략인 건데요. 실제로 최근에 구글 트렌드의 분석을 살펴보니까 이 구글 트렌드에서도 최근 탄핵 선고일과 황교안 대행 불출마 선언 당시 홍 지사에 대한 구글 검색량도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인지도가 낮은 인물의 경우에는 이 같은 관심이 지지도로 이어질 수 있지만 홍 지사의 경우에는 이미 인지도가 워낙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비호감도마저 높다면 확장성은 낮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미국 선거에서 보면 트럼프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나중에 이제 뭐 득표로도 좀 이어진 경우도 있긴 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기로 하죠. 안지현 기자였습니다. 민주당의 첫 지역 경선 투표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선 주자 간의 신경전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의 리더십에 계속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 등 여러 사람이 당을 떠났다는 겁니다. 문재인 후보의 민주주의 정치 리더십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우리들의 의구심에 대해서 저는 검증하려 노력했습니다. 안희정 지사 측은 최근 문재인 전 대표의 특보단 구성을 문제 삼아 적폐라는 단어까지 썼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문재인 전 대표의 철학과 신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호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남쪽으로 갈 건지 아니면 서쪽으로 갈 건지를 알 수 없고 지지율에서 격차를 벌려놓은 문 전 대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후보들이 점차 정책을 내놓기 시작했기 때문에 정책을 둘러싼 검증 토론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캠프 내부에서는 불만이 바로 나왔습니다. 철학 부재를 제기한 이재명 시장에게는 곧바로 사과를 요구했고 적폐를 언급한 안희정 지사 측에는 동지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경선 투표는 호남에서 제일 먼저 실시되며 이제 열흘 남았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대선을 50여일 앞두고 김수남 검찰총장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기승을 부렸던 가짜뉴스 그리고 불법 폭력 시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준 기자입니다. 오늘 대검찰청에서 전국 공안부장 검사회의가 열렸습니다. 공안부장은 선거사범 수사를 지휘합니다. 회의에 참석한 김수남 검찰총장은 대선이 53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선거사범을 엄정하면서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가짜뉴스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엄정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가짜뉴스가 표심을 왜곡하고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빌미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최초 작성자는 물론 악의적 조직적으로 유포한 사람도 끝까지 추적하여 엄벌해야 합니다. 가짜뉴스 등을 만들거나 유포했다가는 명예훼손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최근 벌어진 폭력 시위에 대해 우려를 표한 김수남 총장은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 원칙을 밝혔습니다. JTBC 김준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오늘 방한했습니다. 조금 전에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했는데요. 외교부를 연결하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윤병세 장관과 회담은 조금 전에 끝이 났죠? 네, 조금 전인 6시 반쯤에 끝났고요. 이후 관련 브리핑이 있었는데 북핵과 사드, 한미 동맹이 주요 의제였다고 참석자들은 전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회담 직전까지인 기자회견을 통해서 강경한 대북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군사적 갈등까지는 원하지 않는다고 전제했지만 북한이 한국과 미군을 위협하는 행동을 한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또 무기 프로그램의 위협 수준을 높인다면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틸러슨 장관은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인 전략적 인내는 이제 끝났다고 밝혔고요.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틸러슨 장관은 역시나 예상은 했었던 부분인데 사드 조기 배치 문제도 역시 언급을 했죠? 네, 사드가 대선 전에 배치될 것 같으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틸러슨 장관은 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차기 정부도 사드 배치를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중국의 사드 보복과 관련해선 부적절하고 유감스럽다며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통해서 북핵 위협을 없애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오늘 오전 오산 기지에 도착한 뒤 바로 비무장 지대를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내일은 오전 중에 중국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안태훈 기자였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관광업계가 심각한 타격을 받으면서 정부가 뒤늦게 내놓은 대책이 운영자금을 빌려주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세업체에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다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대책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1,2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기관에서도 잇따라 수천억 원대의 지원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세업체들은 그림의 떡이라고 말합니다. 관광부에서 예를 들어 몇 억을 지원을 한다고 하면 이런 식당 일반 이렇게 식당까지는 내려오는 거는 아무것도 없고. 지원을 받으려면 관광식당이나 호텔로 등록돼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드 논란으로 이미 지난해부터 타격을 받았지만 그 사이 폐업이나 휴업을 한 업체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대부분이 융자에 그친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정부에서 운영자금 대출해주고 그런 거는 저는 그건 달갑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것도 빚이거든요. 최근 중국 정부의 공세는 좀 주춤해졌다고는 하지만 현지에 진출한 기업 사이에선 사그라지지 않는 혐한 분위기 탓에 불안감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좋은 중소기업 제품 유통을 시키고 있거든요. 이것도 아예 갈줄을 다 끊었어요. 영세업체를 위한 세밀한 지원 마련과 동시에 중국 내 반한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대외적 노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네, 법원이 오늘 경북 경산의 문명고등학교에 대한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문명고는 전국 유일의 연구학교였는데 오늘 결정으로 올해 국정교과서로 수업을 하는 학교는 한 곳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조택수 기자입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21일 경북 경산의 문명고등학교를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했습니다. 학교 안팎으로 논란이 커졌고 이 학교 학부모들은 연구학교 지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지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지정 효력을 정지하라는 신청도 함께 냈는데 법원이 오늘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에서 국정교과서 폐기 여부가 논의되는 등 적용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문명고 학생들만 이 교과서로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시켜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교육부의 행정이 잘못된 계획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정 역사교과서를 교재로 쓰는 연구학교는 문명고가 유일한 데다 대법원에서 소송이 확정되기까지 최소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결국 국정교과서 현장 활용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JTBC 조택수입니다. 새 학기를 맞은 일선 학교들은 각종 행사로 요즘 정신없이 바쁠 때입니다.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는 이른바 직장맘들은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해법은 없는지 유한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회사원 임내혜영 씨는 새학기 반회장 선거에 나가고 싶다는 초등학생 아들을 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해 회장을 맡았던 아들 뒷바라지를 회사 생활과 병행하기엔 힘에 부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번씩 엄마들 모임을 이제 주도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보통 점심에 이루어지거든요. 하고 싶어하는 애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에 대한 마음이 속상한 마음이 제일 컸죠. 올해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유모 씨는 학기 초에 몰린 학부모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2주간 연차 휴가를 냈습니다. 부모님이 학교에 좀 적극적이고, 그러니까 학교 결정 사항에 좀 의견을 개진해주고 이러면 그래도 선생님들이 학생을 대할 때 조금 더 관심 있게 좀 봐주지 않을까. 직장맘들의 고민은 학부모 행사가 주로 평일 낮에 열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교육부가 야간이나 주말을 이용하라고 권고했지만 일선 학교에선 다른 학부모들의 민원 때문에 따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회사가 이른바 자녀 돌봄 휴가를 제공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마침 공무원들은 원할 때 이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민간기업에선 육아휴직을 쓰는 것도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어서 제도가 확대될지 미지수입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육아휴직이 끝나고 1년이 지난 시점에 같은 직장에 다니는 비율이 2014년 57%를 기록했습니다. 이 비율은 2010년 최저치였던 47%에서 계속 높아지고는 있지만 출산 휴가만 쓴 여성이 1년 뒤에도 같은 직장에 다니는 비율인 80%에는 못 미쳤습니다. 장시간 근로와 직장 내 성차별이 출산과 일의 양립을 방해한다고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될 때마다 국내 은행의 대출금리도 곧바로 올랐었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시중은행들은 대출금리를 꼬박꼬박 올리면서도 예금금리는 도리어 내렸습니다. 은행들이 가계부채 위험 관리는 뒷전인 채 이자 장사에만 몰두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30대 직장인 장모 씨는 주택담보대출 1억 원을 연 3.2%의 이자를 내며 갚고 있습니다. 반면 목돈 마련을 위해 붙는 적금의 금리는 1%대에 그칩니다. 적금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동기부여가 안 되죠. 이자가 좀 많이 낮다 보니까. 한국은행에 따르면 미국이 2015년 12월부터 1년간 기준금리를 2차례 올리는 동안 은행의 평균 대출금리는 0.07%포인트 오른 반면 예금금리는 0.15%포인트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대출과 예금의 금리 차이인 예대마진은 2%포인트로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시중은행은 전년보다 30% 이상 순이익을 늘렸습니다. 은행이 예대마진을 늘릴 수 있는 건 대출과 예금의 금리를 연동하지 않고 따로 매기기 때문입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정하도록 돼 있지만 예금금리는 각 은행이 임의로 산정합니다. 전문가들은 은행들이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하는 대신 손쉽게 예대마진을 늘려 이익을 챙기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과도한 예대마진 추진 정책을 감독 강화를 통해서 모니터링하고
또한 은행들은 이러한 정책을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지난해 부산의 한 대학 교수가 자신을 성추행범으로 모는 대자보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이 대자보는 거짓말이었습니다. 같은 단과대의 다른 교수가 학생을 사주해서 거짓으로 대자보를 쓰게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누명에 젊은 교수가 목숨을 끊었다며 대학 측이 제보를 받는다는 대자보입니다. 불미스런 사건의 시작은 지난해 5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부산 동아대 미대생들이 경주 야외 스케치 수업을 한 뒤 뒷풀이 자리에서 교수가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대자보가 학내에 붙은 겁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35살 손모 조 교수는 한 달 뒤 결백을 주장하며 투신했습니다. 학생들 그런 루머가 생기니까 재계약이 걸리니까 그래서 압박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추행은 손 교수가 아닌 미대 소속 A 교수가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도 한 미대 학생이 이런 대자보를 쓴 건 미대 내 B 교수의 사주가 있었던 것으로 학교 측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8개월간의 수사 끝에 박 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대학 측도 지난달 대자보를 쓴 학생을 퇴학 처분하고 제자를 성추행한 A 교수를 파면했습니다. 또 B 교수에 대해서도 허위 대자보 게시를 사주했는지 내부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아베 총리 부인이 명예교장을 맡았던 극우 성향의 학교법인 스캔들이 정권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습니다. 아베 측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100만엔 기부 의혹이 불거져 총리직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정원 특파원입니다. 정권 특혜 의혹을 받다가 설립이 무산된 오사카의 초등학교입니다. 궁지에 몰린 이 학원 이사장이 여야 의원들에게 폭탄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2015년 9월 5일 아키에 여사를 통해 아베 총리로부터 학교 건축 기부금 100만 엔을 받았다는 겁니다. 小池さんが総理から寄付をもらったという話があったのは本当ですか？はい、本当です。 아키에는 아베 신조 기념 초등학교의 명예교장으로 추대됐고 국유지는 평가액의 14% 헐값의 학교 부지로 매각됐습니다. 労収支等の記録もなく、夫人個人としても寄与は行っていないということで 아베는 총리직까지 건 상황입니다. もし関わっていたんであればですね、これはもう私は総理大臣を辞め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から、それははっきりと申し上げたいと。 일본 여야는 오는 23일 학원 이사장을 국회로 불러 증인신문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진실 공방에서 관련성이 드러난다면 최장수 총리와 평화헌법 개정이란 두 마리 토끼를 쫓는 아베의 꿈은 멀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도쿄에서 JTBC 이정원입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다음 주에 중국과 월드컵 최종 예선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본선 진출을 위해선 양쪽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승부인데요. 최근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반한 감정까지 맞물리면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중국 축구 팬들은 축구에 미쳤다는 의미로 춤이라고 불립니다. 23일 후난성 창사에서 열리는 한국과 월드컵 최종 예선 6차전엔 5만 5천 명의 추미가 경기장을 가득 메울 전망입니다. 반면 우리 응원단은 200명을 넘기 어렵습니다. 당초 붉은 악마는 우리 대표팀과 함께 전세기를 이용할 계획이었지만 중국 당국의 불허로 무산됐습니다. 때문에 대표팀 일정에 차질이 생겼고 응원단 규모도 대폭 축소됐습니다. 인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전제하에 준비를 했는데 항공편이나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 받쳐주질 않아서 현재 A조 최하위에 머문 중국은 이번 경기도 패하면 사실상 월드컵 본선 진출의 희망이 사라집니다. 우리 대표팀도 양보할 수 없는 승부여서 경기 결과에 따라선 흥분한 중국 팬들의 반한 시위나 과격 행동이 우려됩니다. 중국 당국은 경기 당일 경찰 병력 등을 동원해 양국 응원단 사이에 인해 장막을 치고 취재진 숙소에도 안전요원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심각한 홈터세를 넘어야 하는 우리 대표팀은 모레 중국 창사로 이동해 현지 적응 훈련에 들어갑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앞에는 지금 수십 명
취재 기자들이 몰려 있는데요. 자택 앞을 취재하고 온 이윤석 기자와 함께 비하인드 뉴스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첫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첫 키워드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동 이야기입니다. 삼성동 비하인드.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오늘로 그러니까 삼성동으로 들어간 게 엿새째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전혀 뭐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그 보도도 그러니까 안 되고 있죠. 박 전 대통령이 집에서 뭘 하고 있는지, 뭘 하고 지내고 있습니까? 일단 정확하게 뭘 하고 있는지는 취재진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변호인들 만나고 하는 건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밖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일단 마지막으로 확인된 공식 일정은요. 지난 12일이죠. 청와대에서 떠날 때 당시 저녁 식사를 했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하느라 조금 퇴거 시점이 늦어졌다. 이거 이후엔 사실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없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니까 원래 6시 반에 이제 퇴거 시점이라고 밝혔다가 좀 늦어졌는데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저녁 식사를 하느라고 좀 늦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청와대에서 나왔고요. 그럼 청와대에서 밥을 해주던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이 그대로 같이 들어간 겁니까? 100% 확실하지는 않은데요. 일단 박 전 대통령이 자택 안에서 식사를 하는 건 맞아 보입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함께 있었던 70대 요리 연구가 김모 씨가 지금 자택 안에 함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요리 연구가가 지금 밥을 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경호실 측은 정확하게 이 부분을 확인해 줄 수는 없다. 보안 문제가 걸려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참고로 두 사람이 오래전부터 인연이 있었다는 거는 정치권에서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전히 식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하면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청와대에서도 계속 혼자 식사를 한 걸로 잘 알려져 있는데 여전히 그런 거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 경호원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경호원들은 밥을 밖에서 사 먹고 있습니다. 이 밥을 사 먹으러 나가느라 식사 때문에 이 교대하는 모습도 여러 번 볼 수 있었는데요. 이 현장에서 만난 한 경호관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밥을 시켜 먹으면 그 배달하는 장면을 기자들이 사진으로 찍어서 다 보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경호관들하고는 당연히 식사를 안 할 것 같은데 뭐 참모라든가 뭐 지금 참모들이 남아 있질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는데. 자, 보면 박 전 대통령 그러면 집에 요리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밥 해주는 사람하고 주로 둘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닙니다. 중요한 사람이 한 명 더 있는데요. 이 오래전부터 이 자택을 지켜오던 집사입니다. 이 현장에선 오 집사라고 불리고 있거든요. 60대 정도의 남성인데 10년 넘게 박 전 대통령의 자택을 지켜왔다고 합니다. 이 청와대 관계자는 오 주임이라고 부른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만큼 청와대에서도 유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집사 또는 오주임 뭐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최순실 다음으로는 청와대 내부 혹은 그 삼성동 자택 내부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일 텐데 이 기자도 한번 직접 봤습니까? 삼성동 앞에서? 예, 조금 전에 있던 사진 왼쪽에 있던 남성이 바로 그 집사입니다. 그 사진을 잠깐 다시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저 남성인데요. 가서 어떠한 질문을 해도 절대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이 며칠 전에 오 집사가 자택 앞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식당 주인하고 제가 오늘 통화를 했는데 집사도 대통령하고는 역시 식사를 같이 안 하는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식당 주인도 궁금해서 이런저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밥은 잘 먹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오래 본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씩 웃고 말았다고 합니다.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건데 그나저나 박 전 대통령 들어간 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엿새째인데 대개는 뭐 이렇게 들어가서 나오질 않아도 워낙에 많은 카메라들이 있다 보면 이렇게 걸어 다니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잡히곤 하는데 전혀 안 잡히고 있죠? 네,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진 기자들이 이 창밖으로 박 전 대통령이 모습을 보이진 않을까 혹은 바람이라도 잠깐 쐬지 않을까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인 적이 없고요. 이 과거 다른 정치인들은 좀 곤혹스러운 상황에서 밖으로 나왔다가 이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된 적도 있는데 그런 순간 포착조차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게 이제 밖에서 찍은 사진인데 커튼을 쳤거나 내부가 들여다보이지 않는 창문을 닫았거나 그런 거군요. 맞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 새로 산 TV로 무언가를 본다면은 이 번쩍번쩍하고 불빛이 밖으로 새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보기 위해서 몇 시간 동안 서 있었는데 한 번도 그런 텔레비전 불빛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근데 텔레비전을 반대쪽에서 해놓으면 안 보일 수도 있긴 있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이 기자가 이제 현장 그 자택 앞에 있었는데 기자들 사이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자들은 모르지만 외출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다면서요? 예,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 차량은요. 이 차량 창문이 짙은 썬팅이 돼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거든요. 때문에 바로 차고로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안에 누가 타고 있었는지 쉽게 알 수 없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 또 매일 아침 전담 미용사인 정송주 원장 자매가 지금 자택을 방문하고 있는데 이 단순히 집 안에만 머무르면은 굳이 이런 머리 손질과 메이크업을 매일 할 리가 없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나온 추측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당일에 올림머리를 하러 청와대 들어갔다는 게 그 정송주 원장인데 지금 매일 집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매일 아침 같은 시각에 오고 있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 머뭅니까? 7시 반쯤에 들어와서요. 예.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매일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애들은 가라입니다. 예. 자유한국당 내 두 대선 주자죠. 김진태 의원과 홍준표 경남지사의 갈등에 대한 건데요. 예. 왜 이런 키워드가 나왔는지는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먼저 오늘 오후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합동 연설회에서 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김진태 의원의 지지자 200여 명이 이렇게 태극기를 잔뜩 들고 나타났습니다. 뒤돌아 있는 게 김진태 의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임명진 비대위원장의 발언이라든가 다른 주자들이 연설을 할 때 이 지지자들이 야유를 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차질을 빚은 건데요. 어느 정도였는지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용하세요. 예. 네, 사회자가 성숙한 의식을 좀 보여달라 이렇게 여러 차례 호소를 했는데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요. 이 임명진 위원장은 당초 예정된 마무리 발언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주로 이전에 있었던 친박단체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아닐까 보이는데 김진태 의원을 이제 지지를 외치고 다른 사람 얘기할 때는 좀 소리를 질렀다 이 얘기군요. 예, 맞습니다. 근데 김진태 의원하고 홍준표 지사가 계속 요새 티격태격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 의원이 어제 이런 말을 하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홍 지사가 대구 서문시장에서 출정식을 한다고 했는데 그곳은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 고비가 있을 때마다 찾아가던 곳이니 출정식 장소부터 바꿔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자 홍 지사가 내가 서문시장에서 놀았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데요. 직접 보시겠습니다. 대구 서문시장이 박근혜 시장이가 그 친구가 내가 그 친구하고 무슨 말 상대가 되노? 앞으로 아들 이야기는 하지 말아요. 괜히 아들 이야기해갖고 열받게 하지 마. 여기서 홍 지사가 지금 얘기한 그 친구가 바로 김진태 의원인데 맞습니다. 그 친구인 김진태 의원이 오늘 또 한마디를 했죠. 네,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이 뱀장사라는 표현까지 등장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직접 보시겠습니다. 애들, 개, 뭐 이런 표현을 쓰셨다고 하는데 정말 좀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뭐 애들은 가라고 하면은 무슨 뱀장사입니까? 품위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 의원이 품위를 얘기를 했는데요. 정치권에선 이 친박단체 집회에서 사법, 정치, 모든 걸 법치주의를 다 부정하는 발언을 쏟아냈던 김 의원이 과연 품위를 논할 자격이 있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경선 과정이 여러모로 주목이 됩니다. 정치부 이윤석 기자였습니다.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성주군 의원에게 2억 4,800만 원을 빌려 회계 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쓴 혐의입니다. 이 의원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내일도 수도권을 비롯한 중서부 지방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예보돼 있습니다. 외부 활동할 때 마스크를 준비하셔야겠는데요. 광주의 낮 기온이 17도까지 오르는 등 포근한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JTBC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